자, 기본이론과정 2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36페이지예요. 136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까지는 설명을 드렸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였죠. 일수환 대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본다면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순환 국면에 따라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설명드렸죠.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다. 그리고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이 하나 더 있다. 이게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인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여기에 특징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정리하는데 먼저 부동산 가격입니다. 가격. 다음은 거래 건수, 다음은 공실률. 이때 공실률이라는 것은 공실이 뭡니까? 빌공짜, 칩실자 쓰는 거죠. 비어있는 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할 것인가. 다음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잘 구분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복시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회복시장입니다. 회복시장은 그동안 안 좋았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시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그동안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도 멈추고 반전해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참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회복시장은 경기도 서서히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한다냐. 따라서 거래도 한 건 두 건 발생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거래 건수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발생하니까 비어있는 룸 공실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줄어든다. 그래서 공실률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경기가 살아나니까 건축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향 시장이 되겠습니다. 상향 시장은 이처럼 추세선 중심으로서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도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이처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 매수자는 하루가 더 빨리 살려고 그러겠지요. 반면 팔려는 사람 매도자는 하루가 더 늦게 팔려고 한다. 그래서 매수자는 거래 성실을 당기려 하고 매도자는 거래 성실을 늦추는 시기가 바로 뭡니까? 상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지요. 이제 매수자, 매도자 서로 이제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는데 팔려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요? 왜? 가격이 지수 상승하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날로 약속을 미뤘어요. 미뤘는데 다음 날 또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자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네 양도세 다 낼 테니까 빨리 우리 도장치자. 이런 경우가 우려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같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상향 시장은 부동산 경기도 아주 좋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실 변동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실률이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없다. 그래서 공실률은 최저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건축허가 신청 건수입니다. 자,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후퇴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후퇴 시장은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정점 찍고 후퇴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도 이제 상승을 멈추고 반전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경기도 서서히 안 좋아지고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래도 때 한 건 두 건씩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건수는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줄어들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실은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실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건축가 신고서 감소하기 시작하겠지요. 네,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향 시장입니다. 하향 시장은 추세선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경기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 때문에 거래가 거의 이루지 않겠지요. 그래서 거래 건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실률은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건축 신청 건수는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분 특히 여러분이 조심을 좀 해보실 필요한데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 최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흔히 공실률이 최대라서 상향상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실률은 뭡니까? 비어있는 룸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비어있는 룸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 않는다. 언제 됩니까? 하향 시장이다. 그래서 공실률이 최대다. 이는 하향 시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실률이 최저입니다. 그럼 공실률이 최저라는 이야기는 비어있는 룸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왜? 거래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이다.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죠.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실률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향 시장이 되겠고 공실률이 최저가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 된다. 그래서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할 것인가 이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사실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고 상향 시장에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수축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자, 후퇴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향 시장에서는 유행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 그랬죠. 확정매에 접어들면 앞으로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다. 기대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생각이 나면 내가 부동산 사고자 할 때 지금 사고자 할까요? 오른 다음에 사고자 할까요? 지금 사고자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면 지금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다들 사고자 하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있어야 거래되는 겁니까?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통시장에서는 오히려 누굴 중시합니까? 팔려는 사람, 매도자를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자를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수축 국면입니다. 자,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기대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야.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지금 팔고자 하겠지요. 그럼 다들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들 팔고자 하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있어야 거래가 됩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된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살려는 사람, 매수자를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는 하향 시장에서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졌죠? 그럼 매수자만 나오면 거래가 될 거라는 이야기에서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겠죠. 반면 회복 시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향 시장에서는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팔린 사람만 나오면 거래된다. 그래서 매도자를 아주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후퇴시장에서는 이제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회복시장에서는 누굴 중시합니까?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다음
이제 후퇴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어때?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때 상승한 시기지요. 상승한 시기다. 따서 자, 이 시점이 과거고요. 이 시점이 현재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기니까 과거보다 현재 가격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제 과거보다 현재 가격은 더 높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보단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보단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가 됩니까? 하한선이 되겠다. 이보다 더 높아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때? 하한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도 큰 폭으로 상승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서서히 상승 시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어때? 하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상향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확실히 뭐가 되는 겁니까? 하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축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은 가격이 어때? 하락하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보자.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어때? 수축 국면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과거보다 현재 가격은 어때?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신가? 이보다는 낮아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이 뭐가 됩니까?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퇴시장은 가격이 하락도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어때?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하향시에서는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확실히 뭐가 되는 겁니까?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정리합시다. 정리하시면 여기 보세요. 회복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 상향시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한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후퇴시장입니다. 후퇴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어때? 상한선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 하향시에서는 과거의 사례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한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의 특징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 단골 메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 또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다 보니까 이분 어때? 정확히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필요합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설명되지만 이분 어때? 외워버리는 게 어때? 차라리 시험에서는 더 쉽게 지문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거꾸로 그리면 머리 아픈 겁니다. 그림을 거꾸로 그리면 머리 아프고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상승 하강이다. 그림 그리시고 반 딱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 딱 나눠서 자, 사실 생각해보세요. 매수자, 매도자가 있어요. 그럼 매수자, 매도자 이 중에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매수자예요. 매수자. 그래서 오른쪽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오른쪽부터 매수자, 매도자다. 다음 이제 상한선, 하한선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상한선. 그래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어때?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림 거꾸로는 머리 아프다 그랬죠?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리시고 딱 반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다.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그리고 어때?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하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림을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려야 했어요. 그래서 반 딱 나누자는 이야기야.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그랬습니다.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어때? 매수자, 매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자, 하한선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모의고사나 실제에서 지문하면 얼른 어떻게 해서 우리 그림 그리자. 그래서 그림은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상승 하강이다. 그래서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 다음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 얼른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지문 살펴보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만약에 후퇴시장이다. 그럼 어때? 여기가 되겠죠? 여기 되니까 유통시장에서는 누굴 중시한다? 매수자. 그리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때? 상한선 또는 기준가격이 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면 훨씬 쉽게 지문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외워버리는 게 이번 마음이 더 편할 것이다.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는 양호 3번. 하단에 양호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경기도 순환 국면에 따라 일반 경기처럼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설명했죠?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주에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는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고유의 안정시장을 포함하여 5개 국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 고유한 국면인 안정시장 여기까지 포함해서 5개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 안정시장이 하나 있다. 안정시장 아무 때나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선 옆에다가 동그라미 5번 해서 안정시장 이렇게 그림을 넣어드린 겁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자, 편거로 1번입니다. 편거로 1번 첫 번째로 보세요. 경기 하강이 하향을 멈추고 경기의 하강이 하향을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멈추고 저점에 이르러 상향하는 변동을 보이는 시장이다. 그럼 저점 찍고 서서히 상승한다. 언제입니까?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지속적인 경기 상승이 지는 시장을 만다. 지속적으로 경기가 상승한다.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상향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한 일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 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 성식을 당기는 뜻이죠. 하루 더 빨리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매도자는 거래 성식을 미루는 경향이다. 하루 늦게 팔려고 한다. 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보세요. 상향 시장은 후퇴시장의 전 국면으로 전 이게 뭡니까? 앞 전자예요. 자, 후퇴시장의 전 국면이 어디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후퇴시장의 전 국면이다. 앞전자죠? 후퇴시장 앞이 뭡니까? 상향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시장에서는 정점만 찍으면 어때? 후퇴시장으로 넘어가죠. 이처럼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다시 보세요. 자, 후퇴시장의 전 국면이다. 그래서 경기 후퇴성을 내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 3번 첫 번째 보세요. 경기의 상승이 상향을 멈추고 정점으로 하향하는 변동을 보이는 시장을 말한다. 정점에서 하강한다 이야기죠. 자, 이게 후퇴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랫줄 끝부분 보세요. 일반 경기가 병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이 커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후퇴시장에서는 공실률이 어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편고로 4번 봅시다. 첫 번째로 보세요. 불황하에서 지속적인 경기 하강이 진행된 시장을 말한다. 이게 뭡니까? 하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좀 하향 시장은 회복 시장의 전 국면에 달 수 있겠죠. 자, 회복 시장의
회복 시장의 전 국면 앞전자죠. 이게 뭡니까? 하향 시장이다. 하향 시장에서는 저점만 찍으면 어때? 회복 시장으로 넘어가죠. 따라서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향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복 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후퇴 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말씀드렸죠? 다음 회복 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회복 가능성을 내포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편가로 5번 봅시다. 편가로 5번은 안정시장이에요. 첫 번째 중간쯤 봅시다. 부동산 시장만 지니고 있는 특수한 국면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거나 가벼운 상승을 지속하는 시장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설명드렸죠? 도심의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부동산이나 역세권 내에 있는 부동산 등은 실수요자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불경기일자도 경기 후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는 안정시장 설명은 대표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 하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8페이지예요. 138페이지는 편가로 6번. 순환 국면에 따른 특징이다. 이미 이분도 제가 판서통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2번 거래 건수, 동그라미 3번 공실률, 동그라미 4번 건축가 신청 건수, 동그라미 6번 유통시장, 동그라미 7번 과거의 사례 가격이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제가 조심하자 몇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최대한 시기는 어때? 하향 시장이라 그랬지요. 다음 공실률이 최저가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유통시장, 동그라미 7번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분도 잘 이해 잘했죠. 우리 시험 단권을 면제로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어떻게 잘했어요? 무조건 그림 그리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거꾸로 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을 잘했습니다.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이 어때?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고로 4번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양고로 4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어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다. 확장 국면이라면 부동산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가격은 어때? 상승하겠죠. 그렇지만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 보세요. 투기 이래서 가격이 상승가지고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아니란 이야기. 인플레 이래서 가격이 상승가지고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다. 이와 같은 단순 지표의 부동산 가격이다. 이와 같은 단순 지표에 의존해서 경기를 측정해 보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측정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건축량입니다. 건축량에도 어떤지 건축 허가량이라는 게 있죠. 다음은 착공량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완공량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허가 받아서 착공 들어가고 완공되겠죠? 그럼 시장에 공급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는 공급과
이는 공급과 관련된 지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량이다. 자, 이는 어때? 수요와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건축량은 공급과 관련되고 부동산 거래량은 수요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때? 두 가지는 수요 관련돼서 이 두 가지는 어때? 우리가 경기 변동의 주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다. 지표. 자, 이게 이제 보조 지표로서 어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건축량, 부동산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 이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이제 뭐 공가 공실률이라든지 택지 분양 실적, 미분양 재고량, 주택 금융 상태 이 같은 거 어때? 고려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건축 허가량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량 등은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어때? 맞는 표현이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양으로 4번. 자,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단순 지표에 의존하여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측정은 단순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측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평균 1번.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주 지표인은 공급 지표인 건축의 양과 수요 지표인 부동산의 거래량 등이 있다. 건축 양에는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 2번.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보조 지표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가 있다. 평균 3번. 그 밖에도 공가 공실률인지 택지 분양 실적, 미분양 재고량, 주택 금융 상태 등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관련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139페이지 보세요.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제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 있다 그랬죠?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서의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 있다 그랬지요. 다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 어때? 우리 여기서 설명드렸죠? 자, 건축 착공량 어때? 부동산 거래량 이들로 어때?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3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자, 벌써 잘못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결론만 잘 이해했어요. 자, 먼저 순환 주기입니다. 순환 주기는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 주기에 비해서 어때? 약 2배 정도 길다 그랬죠. 그러나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 여기 비교한다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오히려 짧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셨어. 그럼 우리가 이 내용 생각한다면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동일한 주기를 지닌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진폭입니다. 순환 진폭 중에서 우리가 진폭 이야기인데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에 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튼 진폭도 어때? 부동산 경기의 순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순환 진폭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쓴다면 진폭도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 여기도 잘못되어 있다. 불규칙적이다.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지문 3번은 통째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 4번.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된 거래사의 가격은
현대 시점에서 새로운 거리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 이야기야. 그럼 상승 국면 결국 뭡니까? 회복시장, 상향시장이 되겠죠? 회복시장, 상향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입니까? 하한선의 역할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4번은 어때? 맞는 표현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그림 그리자 그랬죠? 그림. 자, 상승 하강이다. 판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매수자, 매도자, 상한선, 하한선이다. 그럼 어때? 자, 부동산 경기의 상승률이다. 이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는 당연히 어때? 하한선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5번 봅시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자, 하강 국면, 후퇴시장, 하향시장,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장기화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장기화되면 당연히 거래가 어때? 그만큼 이루지 않겠죠? 그럼 공실률은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하향시장에서 공실률이 어때? 증가해서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출제했던 예제도 하나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절로 넘어갈 수록 하겠습니다. 3절은 자, 거미집 이론이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거미집 이론은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공급에 시차 존재하는 상품의 가격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미집은 에치케르 학자가 당초에는 논문 형태로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학자 이름 중요성 없습니다. 자, 여하튼 에치케르 학자가 당초에는 논문 형태로 발표했는데 에치케르는 농산물 기준으로 했습니다. 농산물도 어때?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이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겠어요?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럼 부동산도 착공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을 결국 어때?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 상품이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가 설명 모형이다 생각하시고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같은 걸 흔히 우리가 동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는 정태 이론이라는 게 있고 동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정태 이론에서는 수요구 모두가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이것도 가정에서 설명하는 게 정태 이론이고 동태 이론은 시차가 존재한다. 이것도 가정에서 설명하는 게 동태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도 거미집 이론도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이거 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합니까? 동태 이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험용으로 거미집 이론은 썩은 동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썩은 동태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잊지 않겠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동태 이론의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미집 이론의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해하시는데 먼저 우리 합시다. 이제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즉각 반응한다 해서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은 한견 늦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공급 또는 공급량은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공급량이 결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는 다음 기회에 공급
또는 어때?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을 먼저 잘 이해하시는데, 자, 이제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한결 늦게 반응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공급량이 결정이 된 것이고,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다음 기회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참 공급의 시차가 어때?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이 어떻게 가격 결정될 것인가 설명 모형이 결국 뭡니까? 거미집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정은 자 이런 정도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몇 해 전이에요. 몇 해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일인데 이제 초겨울입니다. 초겨울에 어때? 한파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대관령 이루어졌을 때 배추 출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어때? 이마트에서 배추 한 폭에 3만 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모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배추 한 폭에 3만 원 있다니 3만 원. 그럼 배추 한 폭에 3만 원 하면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안 사죠? 참 수요는 가격이 돼 즉각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배추 농사진 농부들은 내년에 배추 더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했을 때, 자, 현재 가격에서 다음 기 어때?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게 이제 거미지론에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같은 거미지론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자,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이제 발산형, 그리고 순환형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 최근에 때 이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수렴형이라는 것은 균형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균형에 점점 접근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발산형이라는 것은 균형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탈 발산하는 그와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순환형이라는 것은 수렴하지도 않고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제자리만 뺑뺑뺑 도는 게 어때? 순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하나의 이제 그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실 필요 없고 그냥 보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익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P 스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때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초 균형 가격인 P 스타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크기가 수요량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크기가 공급량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크기만큼 어때?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크기가 초과 수요가 되겠지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가격은 당초 균형부터 이렇게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는 겁니다. 상승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격은 어떤 이제 P1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P1이란 가격에서 공급자들은 다음 기회 물량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야. 사실 공급은 어때? 한결 늦게 반응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P1이란 가격에서 공급자들은 다음 기회 물량을 결정한다. 그럼 다음 기회 물량은 어때? P1이란 가격에서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이 크기의 물량을 결정해서 막상 착공이 들어서 완공이 이루어집니다. 완공이면 당연히 완공이면 이 크기가 수요량이 되고 이 크기가 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죠? 공급량이 더 많다. 그럼 이때는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 초과 공급 현상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요. 가격은 하락한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해서 이제는 P2라는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자들은 P2라는 가격에서
다음 끼 물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끼 물량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공수가 만난 점에서 양인 이 크기 되겠죠? 이 크기가 막상 착공이 들어서 완공이 되면 결국 어떻게 이 크기만큼 어떤 이제 자 수요량이 더 많겠죠? 이게 바로 이제 초과 수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상승하다 또 어떤 이제 초과 공급 가격 하락,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같이 하시면 잘 보세요. 자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초공급 가격 폭락 이 과정을 거쳐서 균형으로 접근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균형으로 접근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균형으로 수렴한다서 수렴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보니까 어때? 이제 지금 초과 수요 가격 폭등이다. 초과 공급 가격 폭락이다.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자 초공급 가격 폭락 이 과정이 마치 어때? 거미가 집을 쳐놓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름 어때? 거미집 이론이다.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균형으로 어때? 수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수렴형이 되겠다라는 거. 그렇죠?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결국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잘 보세요. 당초에, 수욕선 이 모습이었죠. 당초에 공선 이 모습이었어요. 자, 기울기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수요선, 공선 기울기 어디가 더 완만합니까? 자, 수요 곡선과 공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완만합니까? 수요가 더 완만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어때?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어때? 수렴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형은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일 때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말의 암기법으로 수탄수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림 어때? 한번 우리가 보기만 하고 원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집에 그림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제가 따라서 그리지 마시라 그랬죠? 필요 없다. 우리는 어때? 수탄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반대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면 뭡니까? 발산형이 된다. 그래서 공탄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 된다. 다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어때? 같으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순환형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어떻게? 수탄수.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걸 비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인 이야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 이야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입니다. 수요는 항상 절대값 기준이에요. 다음은 공선 기울기의 값이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우리가 기울기 합과 탄력성 관계는 저희들이 수용편에서 배웠죠? 그렇지만 아마 또 잊어버리신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딱 이렇게 외워졌죠. 탄, 저, 비, 고 이렇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탄력도일수록 기울기값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적다. 그럼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때?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 자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어때? 더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울기 값이 수요는 절대값 기준으로 했어요.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결국은 어때?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죠? 수탄수, 수렴형이 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제 수요의 가타성보다 공급의 가타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죠.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 뭐가 됩니까? 발산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수요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선 기울기값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울기값이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탄저 비교를 했죠? 기울기의 값이 적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발산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수요의 가타성과
공급의 같다성이 같다라는 이야기. 이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순환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선 기울기값이 같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응용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딱 하나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수탄수.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반대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면 어때? 발산형. 수요의 탄력성 같으면 순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139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예, 거미집론의 의의 및 가정이다. 소개됐죠? 양호로 1번. 양호로 1번. 자, 첫 번째 줄 중간점 봅시다. 거미집 이론은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시장 균형의 동태적 안정성을 설명하려 한 동태 이론이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 상품이 어떻게 가격이 설명하는 동태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줄 중간점 보세요. 수요는 가격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동하나 공급은 한견 늦게 변동할 때 가격 결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그래서 어떻게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 현재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 결정된다. 그럼 공급은 한견 늦게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급 공명 뭐에 결정됐어요? 전기의 가격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 다음 기의 공급이나 공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봅시다. 따라서 거미집 이론은 시간 개념을 도입한 동태 이론의 하나의 예가 되겠지요. 농산물이나 부동산처럼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고로 2번. 거미집 이론의 가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수요 또는 수요량은 현재 시점, 즉 금기의 가격을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 결정된다. 우리 설명드렸죠?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수요 또는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공급 또는 공량은 지난 시점 전기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점의 가격에 의해서 현 시점의 공급 또는 공량이 결정되며 현재 시점의 가격에 의해 다음 기의 공급 또는 공량이 결정된다. 자, 수요는 가격에 즉각 반응한다 그랬죠? 그리고 공급은 한견 늦게 반응한다. 그래서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현재의 공급 또는 공량이 결정이 되었고 현재의 가격에 의해서 다음 기의 공급 또는 공량이 결정된다. 가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챕터를 보세요. 자, 2번 챕터 보시면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다 나와 있죠? 이게 최근에 우리 시험 집중적으로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챕터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다.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자, 양고로 1번 봅시다. 양고로 1번. 수렴형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일 때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참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어떤 수렴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균형으로 수렴하는 수렴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공급의 가격타성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다. 자, 수요의 가격타성이 공급의 가격 타성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뭡니까? 수탄수 수렴형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3번. 수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자, 수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선 기울기의 값보다 어때? 더 작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울기의 값이 작을수록 어때? 탄력적이 되겠지요. 그럼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수탄수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발산형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일 때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 그래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면 어때? 발산형이 된다. 균형부터 이탈 발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산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공급의 가격타성이 수요의 가격타성보다 상대로 클 경우다. 참 공급의 가격타성이 수요의 가격타성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공탄발 발산형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3번. 공선 기울기 값이 수요선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다. 자, 공선 기울기 값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울기 값이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공탄발 발산형이 된다는 겁니다. 양호 3번. 순환형입니다. 수요의 가타성과 공급의 가타성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 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예, 이탈 발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만 뺑뺑 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순환형이 되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타성이 같은 경우, 동그라미 2번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선 기울값이 같은 경우, 이때가 뭐가 된 겁니까? 순환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 우측에 141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상단에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은 참고만 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제가 네, 그림은 이제 요약해서 그리는 그림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원론적으로 그림 그려드렸죠? 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네, 요약해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예, 참고로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화살표 따라서 쭉 가보다 보면 자, 이처럼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균형으로 어때? 점점 접근해가죠? 이게 수렴형. 다음 두 번째 그림입니다. 화살표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균형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탈 발산형. 다음 세 번째 그림 화살표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제대로만 뺑뺑 돈다는 이야기여서 수렴하지 않고 이탈 발산이다. 이게 순환형이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 네, 박스에 한 번 더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자, 수렴형, 자, 발산형, 자, 순환형. 자, 이걸 어땠지? 요약해서 이 두 가지를 넣어드린 게 바로 박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 박스 내용만 잘 이해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박스 옆에다가 예, 딱 하나 적어놓읍시다. 동그라미 1번 수렴형 옆에다가 뭘 적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수탄수. 이거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탄력점 뭡니까? 수렴형. 이거 하나만 딱 적어놓으시면 이제 반대로 공급이 탄력점이면 발산형. 수용배 탈선 같은 순환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세 번째 챕터는 자, 부동산 경기와 거미줄 이론이다. 소개인데 중요성 없습니다. 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페이지 예제를 한번 보세요. 자,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 것들 때 거미집 이론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결국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걸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진 조건 보니까 수요선 기울기, 공선 기울값이 나와 있죠. 먼저 우리 기울값으로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A 시장입니다. A 시장은 이제 수요선 기울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8이죠. 다만 수요 곡선만큼은 기울기가 때 우리가 절대값을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0.8이다. 다음 공선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0.6이다. 그럼 어때? 기울기 값이 적을수록 기울기 적을수록 어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뭐더 탄력적입니까?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탄발 A시장은 뭡니까? 발산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B시장입니다. 자, B시장은 이제 수요선 기울기의 절대값 기준하면 얼마입니까? 0.3이 되겠지요. 네, 공선 기울기값 0.3이에요. 그럼 어때? 이제 수요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선 기울기값이 같죠? 둘이 같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순환형이 된다. 참 항상 수요선은 어때? 기울기 절대값을 기준한다는 이야기. B는 순환형이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서 답은 찾았어요. 이제 A시장은 발산형이죠? 그럼 발산형 아닌 걸 지워버리시면 결국 3번, 5번 두 개만 남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따라서 B 살펴보니까 순환형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C시장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수요선 기울기값은 마이너스 0.6이네요. 절대값 비례하면 얼마입니까? 0.6이 되겠지요. 공선 기울기값은 얼마입니까? 1.2가 되겠다. 항상 수요는 절대값 기준한다 했습니다. 그럼 0.6, 1.2 어디가 더 작습니까? 0.6이 더 작다. 그럼 기울기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결국 뭐도 탄력적입니까? 수요가 더욱더 탄력적이니까 수탄수. 그래서 어때? C는 수렴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찾았네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A는 발산형. B는 순환형. C는 수렴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의사 시험에서는 A, B 두 개만 찾아도 돼.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빨리 찾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때?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요. 딱 세 글자 기하자. 뭡니까? 수탄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거미집 이론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 일이 있지요. 뭡니까? 다시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자, 페이지 125페이지 보시면 자,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이분이 소개가 되고 있죠. 네, 이분도 우리가 학습 다 했으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때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할 일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린 프린트물이 있어요. 프린트물에 괄호넣기 퀴즈 천성이다. 이분도 한번 또 풀어보시면서 용어 정리하시고 반복학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장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 파트는 다 마쳐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장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